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현명하게 도와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아람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꼼꼼하게 비교해서 컨설팅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이아람입니다. 네, 정확하고 꼼꼼하게 전문가님께서 또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장지욱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 설계 장지욱 전문가입니다. 네, 행복한 설계라고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승현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보험 확실하게 알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이승현 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하게 또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입니다. 이아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주제로 또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보험은 태아보험과 자녀보험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에 중점 두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신하면 아이와 자신을 위해 제일 처음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태아보험일 텐데요. 그래서 신중하게 제대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특약들을 튼튼하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오늘 태아보험을 꼭 준비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결혼하셨을까요? 네, 결혼했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물어보시는 거죠? 만약 임신한다면 태아보험 준비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면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태아보험 준비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임신 출산 나이가 많아지면서 태어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 이후 보험이 거절될 수 있는 부분을 둘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은 어릴 때 가장 저렴하면서 큰 보장을 준비할 수 있고요. 셋째,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 리스크 보장과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납입을 완료하시게 되면서 보장은 계속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이유로 인해서 태아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보이시는 표와 같이 24년 이미 여성 1명당 0.75명으로 임신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태아보험에 관심은 예전보다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태아보험은 필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요즘 산모분들을 만나면 보험은 필수라 생각하시고 먼저 찾아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서화병동에 가보면 생각보다 어린이 중증 환자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질병이나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가족이 간병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고액의 치료도 같이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태아보험 또는 자녀종합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김혜연 아나운서님은 태아보험을 잘 준비한 노하우 알고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뭐 TV나 인터넷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좀 간단히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태아보험 준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부터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와 보장기간 선택, 필수 특약, 출산 이후 보험료 절약 팁까지 저의 시크릿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태아보험에 대한 고민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네,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먼저 이 태아보험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태아보험은 정확히 말하면 어린이 보험에 태아 시기에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을 추가하는 보험입니다.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아 출산, 선천성 질환을 대비할 수 있고 출산 이후에는 그대로 어린이 보험으로 성장 과정 중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부분까지 폭넓게 보장해 줍니다. 최근에는 출산의 시기가 예전에 비해 늦어짐과 환경 요인으로 선천성 기형이나 조산화, 저체중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어요. 초기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태아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 마음이 훨씬 놓이겠죠. 네, 그러네요. 이 태아보험이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조금 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태아보험은 언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태아 특약이 포함된 보험은 최대 임신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22주가 지나고 나면 가입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가입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12주 1차 기형아 검사와 16주 차에 진행되는 2차 기형아 검사의 결과에 따라 가입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준비 시점은 임신 12주 이전입니다. 태아 특약 없이 어린이 보험만 준비하는 것은 출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영유아 시기에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해지므로 반드시 태아 특약이 가입 가능한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 혹 유산이 되더라도 냈던 보험료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손해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장 기간이 좀 중요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장 기간은 어떤 게 유리한가요?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님들이 만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0세 만기를 보시면 보장 금액은 높게 설정할 수 있지만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또 보장 기간은 짧지만 영유아기에서 청소년기 시기의 리스크에 집중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갈아타더라도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100세 만기를 보시면 한 번 가입한 보험으로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30세와는 반대로 보장 기간이 긴 만큼 보험료는 높은 편입니다. 하여 중간에 갈아타기엔 아까울 수 있습니다. 또 미래화폐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보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플랜은 30세 만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100세 만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기보다는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 사정에 맞게 충분한 상담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비, 이 보험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실손의료비도 태아 시기에 가입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실손보험이 필요해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태아 실손 의료비는 태아 시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보험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한 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태아 시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 후 가입하는 실손의료비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실손 의료비도 태아 시기에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님, 이 태아 보험을 준비할 때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특약들이 있다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아보험에 대해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약이 정말 다양하고 많은 편이에요. 태아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특약의 종류만 해도 200종류가 넘는 편인데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하지만 태아보험은 당연히 태아특약이 메인이기 때문에 태아특약 중에서도 꼭 구성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선천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심장이나 뇌, 소화기관 등의 선천적인 기형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다운증후군이나 구개열, 다지증까지 포함이 되며 치료비의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한 보장이라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난다면 보통 인큐베이터에서 입원하는데 이때 보장이 되는 특약입니다. 조산의 위험이 있는 산모님이라면 이 특약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셋째,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출산 전후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입원하면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외에 선천질환 수술이나 장애 진단 등 더 많은 태아 시기에 준비할 수 있는 특약들이 있지만 전부 다 구성하게 되면 보험료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담보가 어떤 것인지 체크하여 맞춤형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200개가 넘는 특약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만 콕콕 집어서 여러분 꼭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게 이 아이를 낳는 엄마의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의 경우 위험을 대비할 만한 특약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산모특약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 보장해주고 있지만 고위험 산모가 아니라면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태아보험은 기본적으로 간편고지 형식이기 때문에 준비 절차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산모특약을 구성하게 되면 산모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한 고지가 필요하므로 가입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 청구 시에도 고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절차가 더 까다롭게 진행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고위험 산모님이 아니라면 산모특약은 굳이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머릿속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도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꼭 대면해서 전문가님과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어떤 이유죠? 네, 다른 점이 분명히 있으세요. 태아보험은 특약이 워낙 많고 바뀌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다 모르시고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시는 전문가의 충분히 설명과 함께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보험료에 맞게 특약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아프고 만일에 일이 생겨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하실 때 보험사에 보상하시는 담당자가 실수하는 경우나 빼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면하여 보상과 사후 처리 잘해주시는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직접 경험이 많은 전문가님께서 오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더욱더 이 태아보험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아보험은 단순히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을 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준비하는 소중한 첫 선물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선천성 질환부터 성장기 질병까지 폭넓은 보장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또한 보험은 누구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장과 보험료의 효율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충분한 상담과 준비 과정을 거치셔야 불필요한 보험료와 절감 효과와 폭넓은 보장까지 스마트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인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입 시기부터 준비 꿀팁까지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암보험입니다. 장지욱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암보험. 과연 오늘 또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 이야기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화면 통계를 보시면 암 발병률은 무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 5명 중 2명, 여성 3명 중 1명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암이지만 최근 의료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명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 표적 항암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이 생겼죠. 그 결과 과거에는 약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70%까지 증가되어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기술이 발전되어 치료만 잘 받는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존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암 치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제일 고민일 것 같은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네, 가장 최근으로는 작년 12월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 치료제 때문에 매 치료 시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되지 않아?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항암 방사선 치료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하고 통원 치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비 한도가 굉장히 작아 과도한 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진단을 받은 것도 너무 힘든데 한 번에 치료비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소모가 된다면 정말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치료 때문에 소득까지 단절된다고 하면 너무나 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아나운서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머리 빠지는 부작용, 심한 항암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잠깐 누워 있으면 암이 치료되는 항암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전문가님, 뭘 이런 걸 질문하세요. 당연히 누워만 있으면 치료가 되는 치료법이겠죠. 네, 그렇죠. 암 환자라면 모두가 꿈에 그리는 치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23년 4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암세포만 골라 파괴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로 통증 및 후유증이 없는 치료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증이 없다라고 하니까 저도 만약 암 환자라면 그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중입자 치료로 완치가 되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 23년 4월 연세암병원에서 처음으로 60대 전립선 암 환자의 암 조직이 중입자 치료 후 모두 제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달 12회 치료 만에 완치된 것인데요. 2018년 중앙일보 일본 국립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병원장과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암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립선암 90%, 초기 폐암의 경우 90%, 육종암은 60%에서 90%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존율이 극히 낮은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의 경우 2년 생존율이 무려 60%,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중입자 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고형암이 대상이지만 암의 병기나 전이된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문제가 있습니다. 암 환자 증증 질환 산정 특례 혜택도 비급여는 제외되므로
중입자 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라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로 부작용이 적어 난치암을 극복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바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실손 보장, 즉 실제 발생한 병원비의 금액이 아닌 정액 보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병원비는 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 3천만 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제2의 암 진단금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1세대 치료이든 최신 치료이든 약물이나 방사선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치료면 무조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경우 양성자 방사선은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평균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암에 대한 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는 또 보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 90% 이상이 항암 치료 또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암 진단비의 경우 암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진단비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보험을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구성해보자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 진단비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내용일 텐데요. 얼마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국립암센터 통계표에 따르면 간암이 가장 많은 비용인 6,600만 원, 췌장암이 6,30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1위 암인 유방암은 1,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외의 소득 단절로 인한 생활비를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암의 종류별로 치료 비용도 전부 다르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암의 종류가 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암 종류를 잘 인지하시고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나에게 유리한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 분류에 따라 필요한 담보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해감 모두 중요하지만 가족력과 성별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 즉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 점막내암이 해당되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 난소암일 경우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고 유사암으로 분류하여 10%에서 20%만 지급되기도 합니다. 소외감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치료 시간과 치료비가 많이 부담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해감의 경우에도 가입 시점에 따라 3대 고해감, 5대 고해감, 10대 고해감으로 분류되는데요. 3대 고해감의 경우 뼈암, 뇌암, 혈액암이 해당되고 여기에 식도암, 췌장암을 더하여 5대 고해감, 마지막으로 간암, 담낭암, 담도암, 기관지암, 폐암까지 더하여 10대 고해감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 암에 걸리게 되면 예전에는 무조건 수술하고 입원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통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통원 치료 비율도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서울 아산병원 통계치를 따르면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가 더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2년도 기준 암 종류에 따른 평균 입원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 췌장암을 제외하면 10일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5일에서 7일의 입원 치료 후 통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한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합니다. 거주 지역이 서울, 경기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 있는데요. 치료비뿐 아니라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병원 예약 사정에 따라 아침 진료가 될 수도 있고 검사와 치료를 동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하루 꼬박 병원에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암 통원비에 대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암 치료를 받을 때 이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이럴 땐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네, 암 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암 통원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통원 1회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비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비 보험에서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도와 더불어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든든하게 통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암의 직접 치료로 인한 통원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검사나 정기 검진으로는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방송을 보다 보니까 너무 암이 걱정이 돼서 추가로 암보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가입하자마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가입 시점으로부터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한데요. 90일이 지나도 1년 또는 2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사를 시작해 여러 보험사들이 가입 즉시 100% 보장되는 암 진단비 특약을 출시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 적용을 받지 않으니 오늘 가입하고 바로 내일 암 진단을 받아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존 보험에 대해 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건강 검진을 앞두고 있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발생하는 면책 기간, 감액 기간에 대해 걱정이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준치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나 입원,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정말 희소식이네요. 자, 그런데 이 암보험 보장이 최초 1회한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과거의 암은 평생 한 번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과거의 암보험은 그냥 암 진단비 한 개였는데 어떤 암에 걸리든 여러 부위의 암이 동시에 발견되어도 진단비 1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암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암 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암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에 새로운 암이 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세포 변이로 인해 계속해서 여러 부위에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암을 진단받았는데 새로운 암이 다시 생기거나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 돼서 계속 이제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맞춰 암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 암 진단비 담보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이제는 2개, 3개의 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다면 각각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선택 가능하십니다. 암에 한 번 걸린 것도 너무나 속상한데 여기에 암이 전이 되거나 또 재발한다라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한데요. 이 암이 재발하고 전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좀 많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2019년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의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발생하는 원바람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암 발병 후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재발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 진단비들은 최초 1회안 지급이 되면 소멸이 되고 처음 생긴 암만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보장을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암은 이제 20, 30대에게도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저희 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과거에는 고령자가 진단받던 암을 이제는 20, 30대도 많이 진단받고 있습니다.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특약, 암 통원비, 담보들을 가성비 좋게 구성하시면 내가 만약 암 진단을 받더라도 든든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 만약 이번 기회에 재점검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망률 1위라고 하는 암, 이 암도 최신 의료 기술과 또 점차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에 따른 최신 트렌드 그리고 꼼꼼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암보험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누구나 가지고는 있지만 잘 몰랐던 암보험, 아마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보험 증권을 열어봐야겠다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유익한 정보 전해드렸으니까요. 마지막 주제까지도 만나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이승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MC님 혹시 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혹시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아니시더라도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차이점이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차이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MC님과 같이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이랑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을 특징을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운전자 보험은 나를 형사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보험이고 자동차 보험은 나를 민사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의 보험이 어떤 점이 다른지 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저도 다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헷갈리는 보험이거든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자세하게 두 보험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차이점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차량 등록 수가 약 2,700만 대로 2명 중에 1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운전자 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신 5명 중에 한 분만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80%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팅을 조금 다니다 보면 기존에 보장성 보험을 가지고 있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70% 내지 80%는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데 이걸 왜 가입을 하셨는지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어디서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고 주위에서 필요하다라고만 하니까 가입을 하시고 어느 상황에 필요하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 MC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뭐가 다른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동차 보험은 나를 민사적인 책임에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신차나 혹은 중고차 구매 시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재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고, 그리고 갱신일이 지났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갱신일자가 지나지 않도록 매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신체와 차량의 손해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고,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할 경우 할증이 되고 무사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할인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형사적인 책임에서 보호를 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특징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차량 소유자분의 20%밖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12대 중과실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보호를 해주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금액만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가끔 3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대부분 한 달 단위로 납부를 하는 보험입니다. 사고나 벌점이 많아도 운전자 보험은 할증이 되지 않고 약정한 납입 기간에 따라 재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니까 두 보험의 차이점이 조금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야기해주신 내용 중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잠시 후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잖아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2대 중과실 사고는 12가지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사고를 말을 하는데요. 요새 워낙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시대라서 특히 출근길, 퇴근길에 마음이 조급해서 제한속도 20km보다 초과를 해서 과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앞지르기를 해서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운전 중에 잠깐 딴 생각을 하시다가 아니면 혹은 핸드폰을 하시다가 뭐 빨리 가려고 하시다가 빨간불인데 이제 지나치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 이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실 때 이제 한적한 시골길에서 편도 1차선에 앞차가 너무 늦게 간다 해서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추월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리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그리고 요즘은 우회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운전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를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쪽에서의 사고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나라에 내야 되는 벌금만 3천만 원이고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운전자 보험 가입자 수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말씀드릴 것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에는 이것은 엄연한 범죄이므로 운전자 보험으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운전을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자동차 보험은 차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 혼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해당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 차량에 대하여 이제 뭐 1인 한정, 아니면 운전자 본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가족 한정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하면 내가 어떤 차량을 운전하든 간에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명의의 차량뿐만이 아니라 친구나 혹은 지인의 차량 또는 회사 차량, 부모님의 차량, 명의에 상관없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회사 차량으로 이제 뭐 출장을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회사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험료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이고 개인마다 사고나 이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 되게 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고 운전자 보험 특약만 넣게 되더라도 영업용은 보통 3만 원, 비영업용은 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보험료를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어떤 보험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10,000원, 나는 50,000원, 나는 10만 원 내고 있다. 이렇게 가격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좋은 건가요, 전문가님? MC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미팅을 다니다 보면 운전자 보험이 뭐 내 거는 5만 원짜리, 뭐 내 거는 10만 원짜리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적립금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은행으로 따지면 저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운전자 특약은 이제 영업용은 3만 원, 자가용은 뭐 10,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운전자 보장이 아닌 적립금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운전자 보험료가 11,532원 이렇게 1원 단위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 딱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1,000원 단위나 만 원 단위로 되어 있다면 100% 적립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최저보험료가 10,000원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월 10,000원 내시는 분들은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신 거고요. 은행에서 저축을 할 경우 원래 이자를 더해주지만 운전자의 적립금을 넣은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도 떼기 때문에 고객분들에게는 조금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설계사들은 고객들의 운전자 보험을 설계할 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립금을 넣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와 설계사는 이득을 보지만 보험 가입자, 고객님들은 조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적립금을 넣어서 이제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을 보강하시거나 목돈을 모으시고 싶은 분들은 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다른 보험들은 사실 우리가 한번 가입하면 쭉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이 운전자 보험도 한번 가입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장 관리가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통 2년 정도가 지나면 보장 한도가 크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약관이나 보장 내용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2020년 3월에 민식이법이 시행이 돼서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굉장히 좀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 운전자 보험을 보시게 되면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당시에는 3천만 원이었는데 보험료는 16,79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2억을 보상을 하는데 월 보험료는 오히려 조금 저렴합니다. 보장 금액이 약 7배가 증가가 되었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거나 저렴한 것이 운전자 보험의 특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주기는 약 2년 내지 3년 정도마다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 중요 내용이 변경 혹은 개선되거나 보장 한도가 확대될 때는 이제 제 고객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조금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이전 운전자 보험의 경우 50%만 선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청구를 하는 후청구 개념이었으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검찰에 기소가 돼야만 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11월 이후 운전자 보험의 경우 100% 선지급으로 변경이 되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경찰 조사 포함 70%가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후 청구하는 개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약 5개월 전에 비탑승중 사고라고 해서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보험사가 약관을 좀 개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경사로에 주차를 하고 나섰을 때나 아니면 차량이 좀 오래된 경우 브레이크가 파킹 기어의 힘이 좀 약해서 혹은 뭐 실수로 잘 체결이 되지 않아서 경사로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인명 피해가 종종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예전에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제 비탑승 중 사고라고 하여 면책 사항이 있었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에는 약관이 개정이 조금 돼서 운전 중과 동일하게 형사상 책임 피해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은 좀 옛날 보험이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만큼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오히려 옛날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보험료는 똑같이 내는데 억울하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신 지 만 3년이 경과를 하셨다면 반드시 운전자 보험을 변경을 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네, 쭉 유지하면 좋은 보험이 아니었네요, 운전자 보험은. 저도 좀 다시 한번 이참에 제대로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운전자 보험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막 다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집에서 막 운전자 보험 증권을 좀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분실하신 경우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이제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 이런 방법으로 재발송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증권을 꺼내 봤더니 적립금은 0원인데 보험료가 2만 원, 3만 원대 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 운전자의 상해 특약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그럼 운전자 특약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재판과 형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이해가 좀 편한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현재 최고한도 2억이고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5천만 원, 그리고 재판 시 벌금형, 대인은 3천만 원 이하, 대물은 500만 원 이하로 법정 최고 한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것은 모두 상해 특약인데 보통은 상해 특약을 20년 납에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내 종합보험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운전자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내 병력에 따라서 종합보험의 상해 특약이 심사에서 좀 거절이 돼서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운전자에서는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갱신형으로 이제 종합보험에 넣기 마련인데 여기서 설계사의 노림수가 조금 더 나옵니다. 똑똑해진 고객님들께서는 이제 설계사에게 적립금을 빼주세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운전자의 상해 담보를 넣어서 2만 원 내지 3만 원대로 제안서를 뽑아서 다들 이 정도는 준비한다라고 하니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운전자 보험은 2년 주기로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품인데 상해 특약은 운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평생 그리고 오히려 나이 들어서 운전을 못할 때 더 많이 필요하고 사고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중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는 2년 내지 3년 주기로 바꿔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골절 진단비 또는 상해 휴유 장애의 경우 어르신들이 빙판길이나 버스에서 넘어져서 청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내가 내는 돈에 대해서 가성비 있게 내려면 20년 납 90세나 20년 납 100세 보장성 보험에 상해 특약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해지를 해야 하는 운전자의 상해 특약을 넣게 되면 평생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고 필요 없는 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는 딱 운전자 특약만 넣어서 월 납입료 소멸이 되더라도 아깝지 않게끔 컴팩트하고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상해 특약은 운전자 보험보다는 종합보험에 넣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